그래. 민준이 괜찮나?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수술비는 얼마고? 뭐 어떻게든 마련해 봐야지. 가게를 정리하나 안 있어도 우리 민지부터 살리고 봐야지. 그래, 알겠다. 이따가 밤에 보자. 이 수술만 하면 우리 민지가 나을 수 있다는데. 그놈의 수술비. 이 대출이라도 알아봐야 되나? 이 가게 때문에 이거저거 다 끌어다 썼더니 통장이 텅장이 됐네. 그래도 우리 딸 살리려면은 대출이라도 알아봐야겠지. 보자. 신속 대출이 가능하다고? 연락 한번 해보자. 여보세요? 예, 그 대출 광고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대출 가능하죠. 예. 고객님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직장, 대출 금액 그거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 근데 제가 그 개인 대출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은 신용 대출은 어려울 것 같고 작업 대출로 진행하시면 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업 대출이요? 그런 게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님이 소득이 높은 것처럼 작업을 한 뒤에 대출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대출 금액도 커지고 신속 대출도 가능하고요. 그 본인 명의의 통장은 있으시죠? 예. 증권 계좌는요? 그거는 없는데요. 그럼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고객님의 증권 거래 실적을 높여서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 금액이 커집니다. 저는 투자할 돈이 없는데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객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원 자금으로 계좌 이체 내역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대신 대출을 받으신 후에는 2%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후불로? 그러면 저는 뭐부터 하면 되나요? 휴대폰으로 지원 자금 신청서 보내드릴 테니까 작성하시고 신분증 사진이랑 본인 명의의 계좌 사본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출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하시면 한 7천만 원은 가능하겠네요. 7천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 바로 보내드릴게요. 됐다. 이 돈만 대출되면은 우리 민지 살릴 수 있다. 아싸. 보자. 작성하고. 지금부터 연락은 메시지로만 하겠습니다. 계좌 개설은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상 입금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로이어은행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1만 원을 이체하신 뒤 캡처본 보내주세요. 그리고 캡처본. 확인 완료했습니다. 지금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로이어은행 증권계좌 로지은행. 네, 대출은 언제쯤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입금한다고 얘기하라고 했지?
보자. 2천만 원 입금됐네. 응? 증권 계좌로 바로 입금하라고. 알았어. 30분 뒤에 로지은행으로 이체하고 그 뒤에 현금으로 출금해서 기다리면 된다고? 뭐 신용이 올라야 대출금도 많이 나온다니까. 해보자. 오케이. 저 회사 자금 받으러 왔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거겠지. 그나저나 이 대출금은 언제 들어올려나? 빨리 우리 딸 수술비 들어와야 될 건데. 뭐고? 전자금융 사기 예방건으로 임시 조치가 됐다고? 예. 갑자기 이건 뭐죠? 이런 경우는 발생한 적이 없었는데요. 아무런 거래도 없이 큰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고 하는 게 의심스러워서 그 48시간 이후에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언제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로이어은행으로 송금할 테니까 로지은행으로 송금한 뒤에 현금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꼭 현금으로 드려야 됩니까? 그 계좌로 송금해 드리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병원이라서요. 절대 안 됩니다. 회사 자금을 이체하는 거라서 저희 직원이 직접 회수해야 됩니다. 만약 회수가 안 되면 정우현 씨 통장이 지급 정지가 돼서 계좌를 못 쓸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현금으로 꼭 준비해 두겠습니다. 로아 대출 직원이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근데 대출은 언제? 오늘 중으로 다 진행될 겁니다. 네. 오늘 중으로 돈이 입금돼야지 우리 딸이 수술할 수 있겠네. 안 되겠다. 전화해보자.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응? 뭐지? 이상한데. 다시 해보자.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설마? 안 되겠다. 경찰서에 전화해야겠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가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일단 정우현 씨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된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네요. 정우현 씨는 경찰 신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 인출책으로서 역할을 했는지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정우현 씨는 본인을 위해 작업 대출을 해준다는 로아 대출의 지시에 따라 증권 계좌 및 해외 투자 유치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우현 씨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우현 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출금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지만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이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금이라거나 우현 씨가 전자금융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을 따져보려면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 내부 간에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유인책, 네.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정우현 씨는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인출책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네, 인출체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피해금은 대포 통장으로 입금되고 그 통장에서 인출하는 행위를 하는 조직원도 어느 정도 불법 자금액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사건에서 정우현 씨는 작업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대포 통장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로이어은행, 증권계좌, 로지은행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범죄 조직의 범행 수법이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수법이 그야말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법원에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 보통 공모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대법원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 공모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이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고 그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범위 내지 공모 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종합하여 그 범위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건처럼 정말 돈이 절박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정우현 씨는 공범 관계가 인정이 됩니까? 네, 정우현 씨가 비록 전자금융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송금받은 돈이 전자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대출 실행이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실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제가 봐도 이 정우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천만 원의 신용 대출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이제 더 이상 대출이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작업 대출이라는 약간 뉘앙스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가담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예,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종합하여 범위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데 노화대출 담당자가 일면식도 없고 기존 채무가 많아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추가적인 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힘든 정우현 씨에게 채권 회수 방법도 없고 어떠한 서류도 제공받은 것이 없이 선뜻 수천만 원 가량의 돈을 송금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네. 대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범인들과 어떻게 공모를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 사건에서 정우현 씨가 제3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증권 계좌에서 로지은행 계좌로 이체하던 과정에서 전자금융 사기 예방권으로 임시 조치가 되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확인하게 되었고요. 실제 인출하기 전 48시간 동안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정우현 씨는 1년의 대출 절차를 의심하거나 각종 경로를 통해 위 대출 절차의 불법성에 관해 검토하거나 자문을 구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화 대출 담당자의 말만 막연히 신뢰했다는 정우현 씨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정우현 씨 사정을 좀 살펴보니까 불리한 정황이 또 나타났는데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거든요. 예. 그럼 일반적인 대출 절차라든지 자격이라는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출에게 엮여 들어갔다는 게 이것도 역시 좀 약간 불리한 정황이 아닐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우현 씨의 사회 경험과 대출 경력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대출의 기본적인 자격과 절차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고요. 노화 대출로부터 생소한 개념인 작업 대출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 그 내용의 합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만연히 그 말을 믿고 후속 지시에 따랐으며 정우현 씨는 그 과정에서 노화 대출이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지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 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이라는 신준기 씨와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도 그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공받지 않은 채 단지 SNS 메신저 메시지로 하고 보이스톡만 연결하는 등 아주 불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그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정우현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형사처벌 될 수도 있겠네요. 보이스피싱 사기는 총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우현 씨가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기통신금융 사기가 가담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불법적인 현금 인출 등 그 내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정우현 씨에게는 최소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처벌이 되겠습니까? 정우현 씨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기통신피해한급법 제15조 2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인데요. 검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3년 정도의 구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법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를,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다투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정우현 씨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공모를 해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딸의 수술비를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범행에 연루가 됐다. 이건 내 뭐 전혀 공모라든 고의라든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무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앞에서 살펴본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을 종합하면 무죄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전기통신금융 사기죄를 신설한 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정우현 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 인출 행위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본인이 범행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상 참작되지 않습니까? 네, 참작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이 신고한 행위는 양형 판단에 있어 임의적 감경 사유인 자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입니다. 그리고 정우현 씨는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주장한다면 감형 요소가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 사기죄 역시 재산범죄이므로 가장 중요한 양형 자유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때문에 또 다른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건처럼 대출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정우현 씨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직장이나 대출 정보, 계좌 정보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개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범죄 조직은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거나 대포폰을 새로 개설하는 등으로 정우현 씨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저도 요즘 휴대폰 이제 메시지를 보면 참 이상한 링크가 많이 오기도 하고 해외에서 결제가 되었다면서 이렇게 링크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카드사 앱을 먼저 열어서 결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곤 하는데 그렇군요. 예, 보이스피싱이 정말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밖에는 그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문자는 전부 그냥 삭제해버립니다. 일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답답하면 또 오겠죠. 네,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우현 씨와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법은 정부나 수사기관이 모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진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를 알고 있지만 정작 당하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나도 당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우현 씨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작업 대출이라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만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싱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추가적인 금전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편법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의심스러운 행위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